김자연 변호사님 그리고 김기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님은 지금 그 문성근 씨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하고 있죠? 네. 네, 담당하고 있고 저랑 주진호 사건도 담당하고 계시고. 아, 종수님 예. 피고인석에서만 뵙다가. 그렇지. 주로 너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만 만났었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간첩조작 사건, 서울시가 한 건 아니죠? 아, 유성 씨 사건이요? 예, 간첩조작 사건 생각나시죠? 그분과 결혼했어요. 예. 유승 씨 대박 난 거지? 너무 늦게 제가. 예. 로힝야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요걸 좀 바로잡고 싶다고. 저는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 변호사입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6년 10월, 그래서, 로힝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라는 소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경찰초소 3군데를 습격을 했습니다. 로힝야 반군으로 표현되는. 스스로를 라카인 로힝야 구원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언론에는 반군으로 표현되는. 예. 구원군이요? 네, 스스로는 구원군으로 구원군이라고 부르고 있고. 네네, 예. 그러고 있고, 그 이후에 미얀마 군부는 토벌작전을 하게 됐고, 토벌작전.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즉, 7만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로힝자라고 하더라고요. 로힝야는. 우리나라에서만 로힝야라고 부르고 있고요. 로힝자들은 스스로 로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힝자, 그래서 예. 그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로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인데요. 그때는 30곳의 경찰 초소를 공격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다시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불과 한 3주 정도 됐는데 4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3주 만에 4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그들의 집이 불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부가 토벌 작전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옥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뺏어가고요. 장신구, 돈, 가축까지 다 뺏어가고요. 일단 헬기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총소리라든지 헬기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을 군인들이 직접 조준 사격해서 죽이거나 근거리 사격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고요. 닥치는 대로 잡아서 구타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사람, 끌고 가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강제 실종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들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2살짜리 아이를 땅에 내리 찍어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피해자들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강을 이렇게 건너서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전복이 돼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익사해서 죽은 그 아이의 모습이고 그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도망가서 산속에 지내다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보이지 않게 숲속으로 이동하면서 국경까지 가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열 이틀을 걸어서 굶고 이렇게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이게 방글라데시 넘어와서 그렇죠. 난민들인지 있을 곳이 없이 텐트 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0만 명이 이런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원까지 하면 지금 현재 6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 그러면 로힝야 아직 남아있는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넘어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힝자족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만
130만 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3분의 1이.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영국 식민지였다가 일본 식민지였다가 다시 독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미얀마는 그 이후에 군사 독재 이런 오랜 60년 이상의 그 시절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1978년도에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걸러낸다라는 작전, 나가민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2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82년도에는 시민권법을 제정하면서 로힝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80년대는 사실상 소수민족이 군부에 저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힝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그러한 토벌 작전들이 심각하게 수행이 되면서 25만 명이 또 방글라데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불교도 여성을 무슬림 남성들이 성폭행을 했다라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불교도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공격하게 되는, 무슬림 집들을 다 방화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 추산으로는 200~300명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 정말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보고 10만 명 이상이 게토와 같은 캠프에서 갇혀진 채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도 전부 다 제한되어 있고, 교육도 못 받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지만 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은 또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상 난민, 보트 피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 사건 전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 해역들을 표류하면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이게 바로 보시는 지도가 2012년도 이후에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지도상에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보트 피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무슬림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들 떠내려 갔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거 인종청소다,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고 심지어 제너사이드에 해당된다, 대량 학살에 해당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유엔이 특히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최고대표가 그렇게 발언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권리 보장해야 된다. 달라이라마도 불자라면 도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얀마 군부와 정부는 어떠한 입장이냐면 첫째로는 이들의 공격, 알사의 이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엔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 이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작극에 불과하다라는 건 로힝자족이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불을 질렀고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꾸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로힝자족 여성들은 너무 불결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최근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돈 주고 꾸민 짓이다라고, 심지어 군인들의 유니폼도 전부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입히고 이렇게 우리가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진 올리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며도 군부 중심으로 꾸미고 해서 실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해보니까 사실상 조직적인 그런 건 없고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엔의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여러 압력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군부와 정부를 나눴잖아요.
네, 그 이유는 조금 특수한 미얀마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치여사 되게 뭐 민주주의의 아이콘이고 이 인권의 아이콘이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NLG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60년, 지금 NLG 정권은 18개월. 근데 2008년도에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군을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인사하며 군을 작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유사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4분의 1을 구성할 수 있죠. 네. 상원, 하원, 지방의회 모두 모든 그 레벨에서 25% 의석을 할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70명을 국방부에서 선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회의원을. 여기가 아웅산 수치 네. 이끄는 정부라면 실제 대통령도 아니죠. 예, 직책사로는 군부가 따로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책임이 다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군사작전은 군부가 총괄하고 있고 모든 정보나 이런 걸 또 통제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그런 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미얀마 시민사회의 반응입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타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사람들은 지금 벵갈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미얀마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계 언론은 벵갈리의 어려운 처지만을 방송에 보도하고 라카인 사람들의 저런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왜 13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 중에 유독 로힝자만 미움을 특별히 더 받고 그리고 그 소위 미얀마인들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소수민족이라 의견통일이 잘 안 되는데 이 로힝자에 관해서만은 소수민족들도 다 미얀마인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다 미워한다고 대부분 들었어요. 왜 유난히 어떤 역사가 있길래 로힝자는 미움을 받는가? 아니 미움을 받는다고 이런 인정청소가 정당화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이거죠. 미얀마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마족이 69% 정도가 버마족이고요. 그리고 불교도가 89%가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 국가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버마족 이렇게 쭉 샨, 카인, 라카인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기타의 로힝자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로힝자만이 아니고 다른 소수민족도 여전히 군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물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카친주라든지 샨주 북부 이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 지난 6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면서 10만 명이 넘는 또 국내 난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통제된 지역이어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그런 원래 부분으로 미얀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영국가였죠. 병영국가. 군부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데 심지어 소수민족조차도 자기는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이었고 근데 우리는 달라. 자기네들도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도 로힝자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렇죠? 그거예요. 왜 군부하고 적대적인 다른 소수민족들조차 로힝자에 대해서만은 같은 편이 되느냐?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심지어 로힝자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벵갈리라고 씁니다. 그 얘기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든지 그런 그 인근에서 넘어온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영국 식민지대 때 농장 노동자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넘어왔던 사람들이 일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독립이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원래 미얀마에 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영국이 식민지화를 하면서 이 지역을 식량 기지화, 쌀 기지화를 하려고 원래 살고 있던 미얀마 사람들로부터 땅을 뺏은 거예요. 땅을 뺏긴 거야.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을. 그런데 그 땅을 뺏어가지고 이 벵갈 지역에 있는 로힝자족을 들여와서
땅을 경작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땅을 뺏어간 영국이 1차로 뺏어간 거지만 실제 그걸 경작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영국이 물러나가서도 얘네들은 그대로 눌러앉았다 이거예요. 네, 디테일하게는 네, 인구조사 했는데 그 안에 로힝자라는 구체적 이름이 명칭이 없었다. 뭐 이렇게 까망 무슬림도 있고 라카인 무슬림도 있고 인도인 이런 사람들이 조사가 돼서 이렇게 기록에 나타나는데 당시에 로힝자 이름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나의 이제 근거로 뭐 애창이라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1900년도 초반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자연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증가가 있었다. 무슬림 인구에. 그래서 그게 유입된 인구를 증명하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군부하고 그리고 대다수의 미얀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설이고요. 설입니다. 네. 반면에 그렇다면 로힝자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실제 뭐 국제사회 내지는 인권이라든지 그들의 편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라카인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두 집단이 공존해 왔던 어떤 그런 지역이다. 라카인은 하나의 수렴의 공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미얀마의 그 버마족은 티베트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8세기경에 지금의 미얀마로 건너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8세기 그 정착이 돼서 9세기에 라카인 지역으로 그 일부가 정착해서 그 지역을 전부 다 소위 얘기하면 접수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고, 라카인과 미얀마 그 중원 내륙, 그 평원은 라카인 산맥으로 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래가 이렇게 우리나라 그 강원도 그 산맥,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전부터. 대신에 라카인은 벵갈 쪽, 지금에 얘기하면 인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인근 벵갈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과 같은 문명권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일본이 들어와서 땅을 뺏어가지고 홍콩 사람이 들어와서 땅 짓게 했다. 그런데 일제시대 끝나고 홍콩 사람들이 계속 그걸 자기 땅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인식을 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총수님이 얘기한 그 영국에서 자기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로힝야족을 데려왔다라는 주장을 로힝야족 스스로는 하지 않는 거네요. 그럼 자기네들은 원래부터 살았다고 거기서는 얘기하는 자기들은 거네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살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네. 13세기경에 그 벵갈만 지역에 이제 무술 제국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가 생기게 되면서 그 당시에 라카인에서 이렇게 융성하게 있었던 라카인 왕족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잘 될 때는 위로 좀 올라가서 정복하고 안 될 때는 좀 밀리고 이렇게 오가면서 하나의 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붐을 이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갈등의 본질이 그런 거죠. 이 땅을 니네가 뺏은 거야. 이제 꺼져 이거 하고. 아니 내가 원래부터 살았다니까 이거예요. 1430년도에 라카인 마지막 왕조가 350년 동안 이렇게 융성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사실상 17세기에 그들이 벵갈만에서 이 로힝자 무슬림들을 뭐라 그러죠? 노예 사냥을 해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라카인 지역에 정착하고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무슬림 로힝자 인구들이 미얀마에 토착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주장해요. 얘기를 하죠. 예. 네. 근데 사실상 어떤 로힝자들은 7세기부터 자기네들이 무역을 하는 후예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설이 더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설을 믿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거 군부인 거죠. 예. 그래서 이쪽을 탄압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역사를 과장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예. 어쨌든 사실은 왜 미워하냐를 이해하려면 이 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랬다면 얘네들은 굉장히 나쁜 새끼들인 거죠. 원래부터 몇백 년 전부터 같이 살았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상황인 거고. 예. 그쵸? 이 설대로라면 미얀마에 있는 거 소수민족 전체가 로힝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쁜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다수 제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100%다 저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군부의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로힝자족을 저렇게 다 죽여버리는 게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설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고 어쨌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근데 왜 하필 로힝자냐라고 했을 때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때 마지막 왕조가 드디어, 버마족에 의해서, 1780년도에 버마족에서 지배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버마족의 그 상좌불교, 소위, 그 문화로 라카인 지역을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소위 얘기하면 이제 버마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라카인의 불교 문화는 유사하니까 그게 좀 쉬웠다면 무슬림들은 말 그대로 척결의 대상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사회 어떤 하나의 재편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일어났다라고 보고 종교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 혐오가 생겨나는 배경이 활용을 있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좀 강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바타라고 그래서 그 불교 극단주의자들 만든 조직이에요. 특히 이제 위라두라는 스님, 그러니까 승려가 이끄는 조직인데, 무슬림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고 무슬림이랑 결혼하면 다 개종해야 되고, 그래서 금방 미얀마는 무슬림화 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을 조성하고요. 일단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혐오 발언이라든지 편견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믿고 있죠. 왜냐하면 미얀마는 불교 국가고 승려의 지위가 상당한 국가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라도 같거나 종교라도 같거나 인종이라도 같아야 되는데 셋 다 다르니까 일단 갈등 요인은 충분히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쪽이 힘이 세냐 저쪽이 힘이 세냐 혹은 인도족이냐 아니냐 혹은 뭐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냐 아니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살기 힘들어요. 네. 자, 그런데 정치적인 부분은요? 군부는 선거에서 져가지고 지금 정권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NLG 정부 그리고 수장인 수치 여사의 국내외적인 신뢰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네. 수치 정부는 그동안 왜 침묵하고 있느냐? 역시나 정권 재창출 내지는 민주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의도에서 정책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독립하려고 할 때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그때 영국 편에 서서 싸웠던 게 로힝자라는 거죠. 근데 그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건 당시에 단일 국가였느냐 미얀마 전체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제 앞잡이 역할을 했다. 그렇게 네. 자기들은 이해하는 거죠. 그게 네. 그 역사가 어느 정도 많은 왜곡됐건 시민들이 아니면. 댓글을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버마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사실 소수민족들은 소수민족의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독립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버마족으로부터 독립도 해야 되겠고 식민 지배로부터도 벗어나야겠는데 그렇다면 소수민족이 유리한 건 일제는 당시 이제 버마족도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아웅산 장군이 3년 동안 일본군 밑에서 그러니까 훈련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일본은 해방군하고. 해방군이었으니까. 그렇지만 3년 뒤에는 일본군이 독립에 관심 없다는 걸 알고 다시 영국과 같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소수민족도 역시나 자기 독립에 유리한 대로. 그래서 정당성이 자기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꺼지라고 니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기본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소수민족들이 지지를 높게 해줬거든요. 군부의 탄압을 많이 받았으니까. 소수민족들도 근데 로힝자에 대해서는 싫어하니까. 수치는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이 그렇죠. 수치 편을 들 수 입장에서는 없는 거네요. 로힝자. 단순히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내가 거의 모든 소수민족과 미얀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로힝자에 대해 동정적인 멘트를 하는 것은 자기 인기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짓는 걸 의미하고 다시 군부가 들어올 수도 있는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된 거죠, 이게. 군부들이 라카인 지역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지역이 석유와 천연가스가 언제나 뭐 돈이 열려 많이 있죠. 나오고요. 네. 그리고 경제 특구로 인해서 많은 해외 자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처한 정치적 어떤 딜레마 코너도에 몰린 점이 있다, 이 부분도. 아무튼 그런 저런 뭐 60년 이상의 군부 지배 때문에 시민사회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정화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측면들도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일정 정도 영국이 책임이 있잖아요, 분명히. 전체 다 끌고 온 게 아니라고 치더라도 식민 그 땅을 수탈해가지고 맡기는 게 일부 사실이니까. 지금 아랍권에 조금 아프리카권에서 일어난 많은 분쟁들이 대부분 그때 잘못 그은 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 한 갈래로 보는데 생각해보면 수치를 비난하는 만큼 그 정치적 책임을 동시에 영국이나 서방에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저질러진 짓이니까 이 난민에 대해서 영국이 그러면 기금을 내놓으라고 다른 국제사회가 같이 떠들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주로 거론하는 서방 언론들이 대부분 BBC니 뭐 거기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뉴스들이 대부분. 걔네들은 잘못이 없냐고. 지들이 애초에 뿌리 씨앗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뭔가요, 지금? 네, 로힝자 학살, 네. 인종 청소에 대한 비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네. 아웅산 수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결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일을 하고 싶은 게 하나는 영국도 비난하자. 국제사회가 왜 영국을 비난하지 않냐. 애초에 뿌리고 간 씨앗인데 니네가 기금 내라. 이 목소리를 자기들끼리는 못 내면 아시아에서는 그런 목소리 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시아에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언론들이 갑자기 얘기해서 이 아시아권에서 니네가 뿌리간 비극의 씨앗이 있으니까 니네가 아웅산 수치만 비난하지 말고 니네도 비난받아 마땅하고 책임을 져라. 정치적으로 인도적으로. 그 목소리를 내는 데는 왜 아무도 없냐는 게 내 불만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게 없잖아요. 현재 스코어. 원래 우리나라 정부가 루안다니 무슨 코소보니 무슨 뭐 개입할 정신도 없었고 개입은 역사도 없는데 요건은 저는 돈이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제국주의에 당해왔던 약자들이 그 100년 이후에도 계속 겪고 있는 피해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랬잖아? 일본한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생각해보면 이게 종교 분쟁이 되면 IS 같은 데가 침투해서 아시아를 기지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안보에도 그 위협을 끼칠 수 있는 거야. 아시아권이니까. 사람들을 들여오는 것까지 못한다고 쳐도 돈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민 기지지인데 그런 일을 변호사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거고 정부가 할 일을. 비단 미얀마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아시아와 전 세계가 같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불만도 있는 거죠. 사람이 막 10만 명, 100만 명 막 죽어. 그러면 왜 그 구호단체는 다 서양인들이냐고. 우리나라도 그 정도 돼요, 이제. 왜 서양 사람만 그게 하게 보이느냐라는 측면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정부는 특히 외교부 1년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700억 내지 800억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을 UN 기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 돈을 가지고 소위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UN 특히 이제 서양 사람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행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실제 이걸 민간을 통해서 특히 뭐 이런 인도적 지원하는 민간 단체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은 실제 2~3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겠네요. 네, 이것도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다들 공통적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뭐 그걸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원론적으로는 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지만 일단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제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먼저 우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미얀마 국내에서 불가능하다면 뭐 국제 전범재판소에 가는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포함해서 다 같이 공부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사태에 대해서. 예. 네. 같이 공부해야 할 것 같고 또 이제 어찌됐건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인도적 지원을 놓지 말자. 그리고 이런 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이런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지원도 예, 같이 저는 신경을 문재인 정부가 써주시자. 하다못해 예, 거기 그 난민 지역에다가 뭐 건물이라도 몇 개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네. 것도 좋고 이제 더 가까이는 이렇게 아디라는 단체처럼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뭐 후원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만하려고 하는 거지. 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예, 제가 예. 예, 드리고 아디요? 싶은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예. 알려주세요. 아시아 인권 평화 디딤돌 디딤돌 AD입니다. 네, 인터넷에 아디라고 치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 여기를 후원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그러한 토벌 작전들이 심각하게 발생하면 수행이 되면서 25만 명이 또 방글라데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불교도 여성을 무슬림 남성들이 성 폭행을 했다라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불교도 극단주의자들이 무슬림들을 공격하게 되는, 무슬림 집들을 다 방화하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2012년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 추산으로는 200~300명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거짓말이고요. 훨씬 더 많은 사람, 정말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고 보고 10만 명 이상이 게토와 같은 캠프에서 갇혀진 채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자유도 전부 다 제한되어 있고, 교육도 못 받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지만 또 외부의 인도적 지원은 또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해상 난민, 보트 피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6년 사건 전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근 해역들을 표류하면서 이렇게 다녔었고요. 이게 바로 보시는 지도가 2012년도 이후에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를 지도상에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보트 피플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무슬림 국가들 중심으로 많이들 떠내려 갔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이거 인종 청소다,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고 심지어 제너사이드에 해당된다, 대량 학살에 해당된다라고 비판하고 있고 유엔이 특히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최고대표가 그렇게 발언을 최근에 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권리 보장해야 된다. 달라이라마도 불자라면 도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얀마 군부와 정부는 어떠한 입장이냐면 첫째로는 이들의 공격, 알사의 이 공격을 테러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테러 방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유엔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서 이건 조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작극에 불과하다라는 건 지금 벵갈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느끼는 거는 미얀마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미얀마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계 언론은 벵갈리의 어려운 처지만을 방송에 보도하고 라카인 사람들의 저런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왜 13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 중에 유독 로힝자만 미움을 특별히 더 받고 그리고 그 소위 미얀마인들이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소수민족이라 의견 통일이 잘 안 되는데 이 로힝자에 관해서만은 소수민족들도 다 미얀마인들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 다 미워한다고 대부분 들었어요. 왜 유난히 어떤 역사가 있길래 로힝자는 미움을 받는가? 아니 미움을 받는다고 이런 인정 청소가 정당화된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이거죠. 미얀마는 다민족 다종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버마족이 69% 정도가 버마족이고요.
그리고 불교도가 89%가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국가. 불교 국가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버마족 이렇게 쭉 샨, 카인, 라카인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기타의 로힝자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로힝자만이 아니고 다른 소수민족도 여전히 군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네. 물론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지금 카친주라든지 샨주 북부 이런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오랫동안 지난 6년 동안 전쟁이 벌어지면서 10만 명이 넘는 또 국내난민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통제된 지역이어서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 그런 원래 부분으로 미얀마는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영국가였죠. 병영국가. 군부 완전히 장악했던. 그런데 심지어 소수민족조차도 자기는 원래 여기가 우리 땅이었고 근데 우리는 달라. 자기네들도 지금 싸우고 있으면서도 네. 로힝자하고 우리는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게 그렇죠? 그거예요. 왜 군부하고 적대적인 다른 소수민족들조차 로힝자에 대해서만은 같은 편이 되느냐? 불법 체류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심지어 로힝자라는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벵갈리라고 씁니다. 그 얘기는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든지 그런 그 인근에서 넘어온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그 시기가 영국 식민지대 때 농장 노동자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넘어왔던 사람들이 일이 끝난 로힝자족이 이렇게 가면서 스스로 불을 질렀고 그 이유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꾸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강간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로힝자족 여성들은 너무 불결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그런 일도 있고요. 최근에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돈 주고 꾸민 짓이다라고 심지어 군인들의 유니폼도 전부 다 돈 주고 사가지고 입히고 이렇게 우리가 연극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진 올리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며도 군부 중심으로 꾸미고 해서 실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가 해보니까 사실상 조직적인 그런 건 없고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엔의 어떤 진상조사라든지 여러 압력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군부와 정부를 나눴잖아요. 그 이유는 조금 특수한 미얀마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수치 여사 되게 민주주의의 아이콘이고 인권의 아이콘이라고 알고 있어서 사실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데 NLG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는 60년, 지금 NLG 정권은 18개월. 근데 2008년도에 제정한 헌법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닙니다. 군 최고 사령관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군을 전부 다 통제를 합니다. 인사하며 군을 작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언제든지 유사시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4분의 1을 구성할 수 있죠. 네. 상원, 하원, 지방의회 모두 모든 그 레벨에서 25% 의석을 할당을 받고 우리로 있습니다. 치면은 70명을 국방부에서 선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국회의원을. 여기가 아웅산 수치 네. 이끄는 정부라면 실제 대통령도 아니죠. 예, 실제사로는 군부가 따로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책임이 다른가 이렇게 묻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 군사작전은 군부가 총괄하고 있고 모든 정보나 이런 걸 또 통제해서 외부의 객관적인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미얀마 시민사회의 반응입니다. 이게 지금 페이스북을 타고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사람들은 지금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총소리라든지 헬기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을 군인들이 직접 조준 사격해서 죽이거나 근거리 사격해서 죽이는 경우가 많고요. 닥치는 대로 잡아서 구타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사람, 끌고 가서 감금하고 고문하고 그래서 강제 실종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개인 또는 집단으로 강간당하고
그래서 죽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동들도 불에 태워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2살짜리 아이를 땅에 내리 찍어서 이렇게 죽이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제가 직접 피해자들 증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글라데시와 미얀마는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접하고 있는데 이 강을 이렇게 건너서 피난처를 찾아 떠나는 거고 지금 이 사진은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전복이 돼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익사해서 죽은 그 아이의 모습이고 그 엄마가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도망가서 산속에 지내다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보이지 않게 숲속으로 이동하면서 국경까지 가고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열 이틀을 걸어서 굶고 이렇게 왔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해서 정착하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 이게 방글라데시에 넘어가서 그렇죠. 난민들인지 있을 곳이 없이 텐트 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40만 명이 이런다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인원까지 하면 지금 현재 60만 명이 넘습니다. 10만 명. 그러면 로힝야 아직 남아있는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되고 넘어간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로힝자족이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미얀마에서만 130만 명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이번에 방글라데시로 3분의 1이. 넘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영국 식민지였다가 일본 식민지였다가 다시 독립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미얀마는. 그 이후에 군사 독재 이런 오랜 60년 이상의 그 시절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1978년도에 불법 체류자들을 이렇게 걸러낸다라는 작전, 나가민 작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2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82년도에는 시민권법을 제정하면서 로힝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80년대는 사실상 소수민족이 군부에 저항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힝자 김자연 변호사님 그리고 김기남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김자연 변호사님은 지금 그 문성근 씨 블랙리스트 사건 담당하고 있죠? 네. 네, 담당하고 있고 저랑 주진호 사건도 담당하고 계시고. 총수님 예. 피고인석에서만 뵀다가. 그렇지. 주로 너는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만 만났었죠. 그 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간첩조작 사건, 서울시가 한 건 아니죠? 이우성 씨 사건이요? 예, 간첩조작 사건 생각나시죠? 그분과 결혼했어요. 예. 유승 씨 대박 난 거지? 너무 늦게 제가. 예. 로힝야 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요걸 좀 바로잡고 싶다고. 저는 아시아 인권평화 디딤돌 아디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 변호사입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6년 10월 그래서 로힝야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이라는 소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경찰초소 3군데를 습격을 했습니다. 로힝야 반군으로 표현되는 스스로를 라카인 로힝야 구원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언론에는 반군으로 표현되는 예. 구원군이요? 네, 근데 구원군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구원군이라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고. 네네, 네. 그러고 있고 그 이후에 미얀마 군부는 토벌 작전을 하게 됐고 토벌 작전.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즉 7만여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로힝자라고 하더라고요. 로힝야는 우리나라에서만 로힝야라고 부르고 있고요. 로힝자들은 스스로 로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힝자, 그래서 예. 그들 존중하는 의미에서 로힝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인데요. 그때는 30곳의 경찰 초소를 공격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다시 토벌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불과 한 3주 정도 됐는데 4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3주 만에 40만 명이 방글라데시로 난민이 되었습니다. 네.
이건 그들의 집이 불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부가 토벌 작전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들의 가옥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뺏어가고요. 장신구, 돈, 가축까지 다 뺏어가고요. 일단 헬기를 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는